2021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취임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재건축 위주 단지 위주로 해서 좀 시세 상승폭이 좀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좀 일시적으로 나타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 전 지역에 이게 퍼져나갈 것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에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이 다시 붐이 되거나 아니면 활황이 될 거라는 거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됐었고, 저도 이제 한 달 전이나 이제 블로그에 다 올렸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재건축일 수밖에 없죠. 아시겠지만 이제 박원순 시장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재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년 동안 재건축을 확 틀어 막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모나 음마 아파트 가다 보면 빨간 글씨로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또 재산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좀 오픈됐달까? 좀 열린 결말이 좀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기대감이 좀 날 것이고, 이제 재건축 부분은 당연히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재건축이 원래는 이제 서울 아파트 전체 시장에서 가장 시세를 리딩하는 게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이 가장 일빠따고, 그 다음이 이제 신축, 그 다음이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건축이 이제 힘을 딱 받으면 당연히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들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러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시적으로는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터지잖아요. 공급 시그널이 터지면 모든 재화가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급 물량이 터진다는 사실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거든요. 단기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네. 공급의 시그널이니까 장기적으로는 네네.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76이 24억 3,300을 찍었다고 4월 19일 날 뉴스에 이제 조사가 왔는데 나왔는데요. 이렇게 당연히 뭐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상방 압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뭐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좀 떨어지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그죠? 떨어질 그렇죠. 것이다 라고 자기가 타이밍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한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것은 확실히 알아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도 이미 꼭지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2017년 파리 대책 터졌을 때 진짜 난리였거든요.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2018년도에도 꼭지다, 19년도에도 꼭지다. 근데 2020년에 진짜 폭등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2021년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일단은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급지별로 타이밍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집값이 비싼 1급지가 먼저 선행적으로 치고 나가면 일정한 턴을 두고 2급지가 치고요, 2급지가 친 다음에 3급지가 치고요. 2020년도의 특징은 3급지가 많이 쳤었죠. 그죠? 2급지도 많이 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급지, 이렇게 해서 경기권에서 비교적 외곽 지역, 그런 지역이 지금은 또 오르고 있어요. 시흥 이런데 서울 상승률이 한 10배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승폭이 없었던 곳 중에서 이제부터 훈풍이 불기 시작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지별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오른다, 어느 지역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와도 저평가 2급지는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경제 위기 오면 다 폭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때 이후에 이제 2008년 이때부터 서울 집값이 이제 하락의 추세를 딱 접어들었는데, 그때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가 하락기였어요. 근데 그때도 2급지에는 상승한 곳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집값이 대세 상승 하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대세 상승을 맞추느냐, 대세 하락을 맞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타이밍은 두 개거든요. 결국은
대세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타이밍이 있고 내가 보는 집의 상승 하락을 맞추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대세 상승 하락을 맞추는 건 거시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거시경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사실은 많이 못 맞추고. 근데 내가 사는 집 또는 내가 예상하는 그 딱 단지나 지역을 찝는다면 상대적으로 맞추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두 개 포인트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관심 있는 데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 지역들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거기가 싼지 비싼지 저평가인지 이걸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내 투자가 중요한 거지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냐 떨어지냐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집값이 오르는 기간에도 별로 안 오르는 지역을 샀다면 의미가 없는 거고 떨어지는 기간에도 내 집이 안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부동산 투자를 거시경제를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내 투자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나의 관심 지역이 과연 저평가지인가 아닌가 이것이 급매물로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실거주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시기에는 그럼 좀 집을, 무주택자인 분 같은 경우는 집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약 가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당장 사세요는 아니고요. 무주택자 중에서 청약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청약하셔야 되죠. 지금 여지껏 무주택을 쭉 유지하다가 청약 가점도 높은데 제가 무책임하게 집 사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청약 가점 60점 넘으면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60점이 넘으면? 60점이 넘어도 요즘에는 쉽진 않아요. 그만큼 청약이 엄청 과열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약 가점 높으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당첨을 되려고 하거든요. 그죠? 청약통장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60점 정도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거나 되면 된다. 청약 가점이 애매하게 당첨권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점도. 84점 만점인데 70점이 넘으면 원하는 걸 선택해서 가면 되겠지만 60점 정도 되거나 아니면 약간 그 애매한 부분 그런 분들은 일단 되기만 하면 된다. 일단 서울에 지하철 1km 이내 300세대 이상만 되면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청약 가점이 안 된다라면 그때는 이제 타이밍을 너무 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집을 사는 거는 투자인가요? 두 가지 다 목적이 있겠죠. 투자자인 그렇죠?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실거주 목적도 있고 투자도 있을 있겠죠. 것이고, 그 제가 두 개를 다 얻고 싶어 질문을 하죠. 약간 중의적으로 드렸어요, 일부러. 근데 이제 집을 한 채를 사는 거는 그러면 투자일까요? 집을 한 채 사는 건? 아무래도 질문을 거주 약간 안정성 목적이 좀 크죠. 실거주의 목적이 좀 실거주 더 목적이 크지 크죠.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한 채를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투자 상태가 1주택이라고 저는 봐요.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왜냐면 집값이 오를 때 내 집도 같이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없고요.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도 떨어지니까 시세 손실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거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택 속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결국 한 채는 비투자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상대적으로 무주택은 뭔가 인버스 투자죠. 집값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얼만큼 있는가, 과연 진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만큼의 확신이 있다면 코인 해야죠. 그 정도의 자신 있으면 로또 빌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도 예상할 수 있다면 그럼 비투자 상태인 1주택은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투자는 2주택부터죠. 2주택은 왜냐하면 시세가 오르면 이제 상승, 수익을 보고요. 그리고 2주택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요. 청약 가점 말씀드렸고, 만약 가점이 낮으시다면 생애 주기에 맞게 사시면 된다고 봐요. 생애 주기에 맞게? 예, 생애 주기라는 게 되게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 삶의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직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돈이 쪼들릴 수도 있고, 그런 자기의 생애 주기가 있는데 그 타이밍에 맞게 최선의 투자처를 찾아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공부를 미리 해놔야, 그래야 이제 투자할 상황이 됐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내가 사야 할 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늦죠. 결국은 누가 먼저 입금하는가,
누가 먼저 쏘느냐 싸움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확신이 있어야 쓸 수 있으니까요. 그죠? 확신이 있으려면 미리 공부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됐을 때 판단력과 시행력으로 바로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일단 공부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일단 뭐 무주택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청약 점수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청약 점수가 60점이 넘으면은 뭐 청약에 좀 더 도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기축 매수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생애 주기별로 내가 집을 사야 할 시기에 그때에 닥쳐서 공부할 게 아니라 사전에 좀 미리 공부를 해서 하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집값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게 이제 너무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전세에 사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온전하게 돈을 다 모아서 살 수가 없으니 뭐 지금은 뭐 임대로 거주하더라도 뭐 다른 지역에 내가 추후에 실거주할 지역에 뭐 세를 껴놓고 산다던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상당히 뭐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전세로 살이를 계속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청약 통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아갔거나 이런 분들도 있겠죠. 우연치 않게 내가 일부러 무주택을 고수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내 생애 주기가 그렇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또 분들을 상당히 비난할 많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운이죠, 운.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서 집을 한 채 들고 있었던 것도 최소한의 그 운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애매한 분들. 그런 분들께는 그래도 이제 집을 한 채를 당연히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꼭 타이밍을 재고 싶다면 제가 간단한 몇 가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타이밍을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약간의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의 타이밍은 있긴 있더라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이제 주간 상승률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주 목요일이 되면 KB 부동산 시세나 아니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주간 상승률을 발표를 합니다. 저녁 6시 정도에.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얼마나 올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간 상승률은 지난주에 대한 걸 이번 주에 발표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맞고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현장보다 약간 늦게 발표가 되니까 현장은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간 상승률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있다가 플러스로 돌아선다 라면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집값이 그동안 하락하고 있었는데 상승 추세로 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 집값 상승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일부 급매물이 출회되는 타이밍이면서 상대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위기가 턴된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도 계속 꾸준히 상승장이니까 지금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하락장이 지나간 다음에 예를 들어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일시적으로 하락장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때 하락장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턴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첫 주 그때 사는 게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상승장이니까 꾸준히 상승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아파트 KB 시세 중심으로 하락장일 때도 있었습니다. 6개월인가 됐었거든요. 9.13 대책 이후에.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얘기하는 주간 상승률을 봤을 때 플러스로 있다가 마이너스로 꺾일 때 최고점에서 팔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로 올라가는 최저점에 사는 거. 이게 참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요거 하나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정부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현 정부의 정책적 특성이 뭘까요? 흰색 네, 규제. 아시죠? 네. 흰색 규제라고. 거의 뭐 요새는 뭐 거의 전국적으로 그게 맞아요. 되고 있어서. 이게 핀셋인데 이 핀셋이 너무 많으니까 핀셋이 엄청 커졌어요. 핀셋이 핀셋이 아니야. 왕핀셋이 돼가지고 네. 지금 이게 핀셋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핀셋을 피하는 곳이 있긴 있거든요. 기가 막힌. 제가 볼 때는 그 타이밍이 이제 지금이 이제 슬슬 끝나간다고 약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책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책에서는 이제 3월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급매물이 조금 있어요. 서울 아파트를. 제가 볼 때 지금이 만약에 집을 사셔야 된다면 지금 방송 찍고 있을 때 네네. 급매물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현재 서울에요? 서울 안에? 네, 서울에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호가랑 실거래가를 비교해 봤을 때
호가가 실거래가 대비 낮은 물건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런데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이 5월 말일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일부 다주택자가 상당히 빨리 던지기 위해서 급매물로 약간 출회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타이밍을 좀 잘 잡으시면 좋죠. 결국은 핀셋 규제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해당 지역, 해당 인물만 딱 찝는 거라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가 3억 미만에 3억 이하에 3억이 안 되는 그런 지방,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읍면이면 또 상관이 없고요. 그런 곳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거든요. 주택수가 산정이 안 돼요. 이런 거를 잘 찾아서 핀셋에서 잘 피해 가야죠. 결국은 우리는 핀셋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핀셋이 나왔을 때 그거를 잘 피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거는 이제 공급 물량이죠. 공급 물량. 공급 물량? 특히 지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급 물량은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이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냥 한 방에 그냥 공급 물량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공급 물량만 보고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방에 있어서는 공급 물량이 크리티컬하고요. 서울도 공급 물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게 얼마나 터질 것인가 이런 거 뭐 어플 아파트 실거래가나 아니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건축 인허가 물량이나 이런 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애 주기 이런 걸 잘 보시면 이제 타이밍을 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주간 상승률 같은 경우도 좀 꾸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좀 급매물이 나왔다고 보는 거는 실거래가 기존에 된 것보다 살짝 그 호가가 좀 적게 나온 부분들, 그런 매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공급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럼 서울에 또 상승 여력이 있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평가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볼펜이 긴 볼펜인가요? 짧은 볼펜인가요? 라고 말을 하면 긴가요? 짧은가요? 비교할 게 있어야지 그렇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이건 길다 짧다는 건. 길다 짧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교 개념이거든요. 저평가는 상대적 고평가가 있으니까 저평가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어 마곡 같은 걸 약간 현재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에 이제 마곡 엠벨리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쫙 입주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다다다닥 많이 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아니 마곡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고평가다 이건. 근데 2016년도부터 마곡 이쪽이 너무 안 올랐어요 지금까지. 이럴 때는 마곡이 지금은 저평가가 될 수 있겠죠. 뭐 특정 단지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라는 거는 최근 시세 상승률을 좀 봐야 되고 어디가 많이 치고 갔으면 상대적으로 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단지가 못 쳤다. 그럼 이게 너무 벌어졌다? 그럼 얘가 저평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서울의 저평가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마곡 말고도 이제 교통이 너무 좋은 당산이라든지 아니면 고덕동이 흥행에 대성공을 했잖아요. 사실 많은 풍락 유저들이 말했던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헬리오시티 발 그리고 고덕 발이잖아요. 그런데 고덕 발 신축 대규모 2만 세대가 넘는 2, 3만 물량이 깨끗하게 소화가 되면서 그 옆에 인접해 있는 명일동이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명일동도 현재는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동작구 노량진동 뭐 이런 곳 비교적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근에서 많이 발달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자님께 생각하시는 그 저평가 구간이랑 고평가 구간을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구분하는 기준이요? 고평가와 저평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단 시세죠, 시세. 모든 건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비싸게 팔면 비싼 거고 아무리 싼 것도 그거보다 싸게 팔면은 저평가거든요. 결국은 최근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5년간 상승률과 인근 단지와 비교, 그리고 그 집과 함께 시세를 리딩한, 시세를 함께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단지들이 얼마나 올랐고 떨어졌는가 이런 걸 비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근 단지와 비교라고 봐요.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대장주를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더 보통 많이 오를까봐. 그렇죠. 오르니까. 투자에 대한 책을 보면 대부분 대장주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가 더 좋죠. 대장주는 보통 세대수도 많고 지하철도 가깝고 신축이고 좀 커뮤니티도 잘 되고 건설사도 좋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입장을 바꿔보면 대장주만 항상 그렇게 오르느냐? 아니거든요. 대장주가 오르면 인근에 있는 주변 단지들도 함께 오르는데 재밌는 거는 대장주가 다다다닥 쳤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단지들도 언젠가는 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다닥 쳤을 때 여기 있는 단지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지는 호가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차가 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6억이랑 7억인 단지가 있는데 7억인 단지가 8억까지 올라갔으면 2억 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주인의 기대감으로 8억 5천의 호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6억과 8억 5천의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엔 6억과 7억이었다고 계산을 하면 엄청난 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셔야 되는 게 인근 단지와 비교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러니까 여기는 안 올라가 아니라 결국 서울 아파트는 다 오르긴 하거든요. 서울 아파트 중에 지하철 1km 이내 300세대 이상은 저는 언제든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끝까지 안 올랐다? 그러면 바로 사야죠. 그런 단지 있으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설명해 주실 때 다다다다 이런 그 멘트들이 오히려 더 뭐랄까 더 쉽게 들리는 것 같고 집중을 딱 하게 만들어서 그게 가자님의 그 말씀하실 때 되게 그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예, 다행입니다. 그런 표현이 되게 인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도 되게 인간적이죠. 이게 좀 머리도 신경 많이 썼는데. 멋있으십니다. 네. 예. 또 이제 상황별로 이제 1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갈아타기를 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갈아타기 할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부분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잘 이용하는 거죠.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테크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확정 수익을 최대로 늘리고 손실 예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2021년이랑 2022년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 추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2013년도부터 지금 8년간 장기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한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집값이 상당히 높은 점이고 여기서 올라봤자 그렇게 많이 치겠냐? 그렇진 않다고 봐요. 물론 오르긴 하겠지만 올라도 여기서 다닥닥 엄청 또 그렇게 치진 또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 2021년에 우리는 하방 경직성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확정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아타기에 있어서는 지금 집을 높은 호가에 잘 팔고 그리고 급매물을 잘 찾아서 갈아타기를 해야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에 맞게 대대 상승에 맞게 그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집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니면 뭐 집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고민도 해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싼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그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급매물을 찾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매물은 지금은 되게 많아요.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1주택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갈아타고 싶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하면 되는지 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내가 살려는 단지를 먼저 픽스를 시켜요. 근데 저는 제가 살려는 단지를 픽스시키질 않아요. 여러 단지, 저평가 단지들을 인서울이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일단 가자. 좀 더 넓게 보자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지역을. 그렇죠. 지역도 넓게 보고 만약에 이제 지역도 지역이지만 단지도 내가 원하는 단지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학군지라 그러면 학군지 속성을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난 여의도가 필요하다. 그럼 여의도 인근에 수많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단지를 찍어서 거기서 급매물을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도할 물건은 내 거 하나지만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할 물건도 여기서 사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선택지가 좁아지고 급매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급매물이 있는 집을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사고 싶은 집에 급매물이 나오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네네. 그 단지나 이런 부분을 하나로 콕 찍지 말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더 싸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단지든 지역이든 넓게 보고 그 안에서 좀 더 저렴한 걸 찾는다. 이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들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취득세뭐 중과도 있고 또 보유세가 또 많이 오르는 상황인데, 이런 다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 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두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여력이 되면 당연히 그냥 버티시면 되고, 만약에 여력이 좀 더 된다라면 뭐 빌라 임대사업자를 하시든 여러 가지 뭐 임대사업을 좀 더 여러 가지를 더 할 수가 있겠죠. 아파트는 이제 안 되지만.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히 먹을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일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고 봐요. 집값이 오르더라도 지금 팔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일단은 그렇고요. 만약에 투자를 좀 더 하고 싶은 다주택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의 3억 미만, 지방이라고 그러면 이제 광역시가 아니고 그렇죠. 아닌 곳, 또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종시나 이런 거는 읍, 면 해당되는 곳, 3억 이하의 시가의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셔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역시 이제 공시가 1억 미만은 역시 이제 취득세가 1% 이렇게 중과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규제지구로 묶여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지방의 공시지가 3억 이하인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규제 지역은 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규제지구로 묶여 네네네.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광역시가 아닌 지방이라면 그렇죠.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3억 이하, 3억이 안 되는, 그리고 시가 3억 이하는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가에서 3억 이하인 경우는 이제 양도세 중과에서 주택수로 계산이 안 되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다주택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그 가져가기가 무게가 너무 무겁고 부담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정리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뭐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그 안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다다음 달이죠.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주택자의 경우는 10%에서 20%로 늘어나고요. 3주택자는 20%에서 30%로 양도세율이 10%씩 오르고요. 매수 후 2년 이내 단기 양도를 할 때는 1년 미만의 경우는 양도세가 40%에서 70%로 늘어나고요. 이제 2년 미만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60%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양도세가 올라가면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줄까요? 떨어지는 데 영향을 줄까요? 저는 양도세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르는 데 좀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안 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양도세가 올라간다는 건 매물 출회가 줄어든다는 그렇죠. 소리거든요. 취득세와 그리고 보유세는 증가되면 이제 결국은 하방 압력을 줄 수가 있겠지만, 양도세의 경우는 상방 압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6월 1일부터는 오히려 매물이 잠길 수가 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애매한 경우에 팔 거면 5월 말까지 팔았을 것이고 6월부터는 팔지 않고 그냥 버티기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야 그게 이제 거래가 가능할 텐데, 매물 자체가 줄어들면은 수요는 많아지고 그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방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네. 드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용트림을 시작한 곳이 있거든요. 서울이랑 지방은 상승 사이클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위기 때 이제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많이 올랐고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오히려 서울만 떨어졌거든요. 근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울만 엄청 오르고 지방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는 지방도 일부의 경우는 상당히 상승 추세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의 경우 공급 물량이 적고 최근 상승률이 낮으며 호가가 잘 높게 형성돼서 집주인의 기대감이 높은데 실거래가가 많이 안 찍혔으면 그러면 거기를 좀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호재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괜히 호가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지 팩트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분명히 오를 만한 상방 압력의 이유가 있다면 거기를 관심 단지로 지정을 해서 꾸준히 살펴보셔야죠. 지방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폭락론자들도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집을 못 사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저는 꾸준히 제 글이나 책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폭락 유저들은 여기는 이제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딱 찍어줘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부터는 폭락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오르거든요.